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에 도착해 에이펙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급진전되고 있는 한중 관계를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충성파를 축으로 한 트럼프 2기 인선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남과 둘째 며느리 등 부쩍 강화된 가족들의 역할과 영향력을 집중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랜만에 아버지의 고향을 찾아 탄생기념 문화행사에 참석했습니다. 60년 전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방문했던 독일 광산도시에서는 기념 현판 전달식도 거행됐습니다. 먼저 박성원 서울신문논설위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있을 예정입니다. 정확히 2년 만에 11월이었으니까요. 개최되는 그런 셈이죠? 예, 지금 김태우 실장 1차장이 브리핑한 바와 같이 이 한중 간에 2년 만에 이제 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페루 에이펙이 열리고 있는 페루 리마에서 열리게 되는데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자정이나 16일 새벽에 걸치는 이런 시간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이제 그 논의 주제로는 양국 정상이 경제 협력, 문화,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영내 정세와 관련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시 주석은 지금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미 13일 오전에 베이징을 떠나서 리마에 도착을 해 있고 다양한 나라들과 정상회담을 할 거다. 그 다양한 나라 속에 비중 있게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가서 확정이 된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당연히 그 주요 다양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실제로 이제 일정이 확정이 됐고요. 또 우리 대통령도 윤 대통령도 이 중국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양한 바로 같은 날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고 또 미국과도 양자 정상회담을 현재 논의 중에 있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6일은 그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의 정상회담을 현재 확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한중 정상회담 들으신 대로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됐고, 사실 작년 샌프란시스코에서 3분간 스탠딩 그 약식 대화가 있었죠. 이걸 뭐 회담이라고 부르긴 그런데 정식 회담이 2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한중 정상회담 내년 11월에 우리나라 경북 경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또 큽니다. 바로 경주 에이펙, 우리나라가 의장국입니다. 이렇게 최근 한중 관계 그야말로 개선에 빠른 물살을 타고 있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뭐 급물살이라는 표현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신은 바로 박형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 11월 우리 경주에서 이제 에이펙이 개최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고, 이렇게 방한을 하게 되면 그 관계는 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던 것은 지난 2014년 10년 전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7월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이 되면 11년 만에 방한인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으로 치면요. 그렇게 돼서 시 주석이 11년 만에 이제 방한이 성사되면 한중 관계 상당히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 주석이 집권 기간에 부총리 할 때도 오고 그래서 한국에 여러 번 왔지만 최근 그러니까 10년 이상 안 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한미일 협력 쪽이 상당히 강화된, 물론 코로나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작 시 주석이 한국을 방한하지 못했는데 내년이 되면 상당히 그런 관계도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급격하게 밀착하자 불안감 그리고 상당한 불편함을 느낀 중국이 최근 우리나라에 부쩍 많은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먼저 11월 초에 이루어진 중국의 일방적인 무비자 명단 포함.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뭐 해달라고 한 게 아닌데 중국이 갑자기 무비자로 한국 사람들 오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사실 이 해빙의 시그널은 지난 5월서부터 있었습니다. 5월에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림으로써 리창 중국 총리가 방한을 했고 여기서 삼국 정상회의를 앞으로 정리해와한다라고 하면서 한국과 관계 개선에 어떤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때부터 시작한 거네요. 예, 그 액션이 바로 처음 시작된 것이 이번에 한국을 무비자 입국 대상국으로 그 국가들 중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 조치는 이제 1일 날 중국이 이 한국을 무비자 명단에 무비자 입국 대상 명단에 전격적으로 사실 우리하고 따로 협의가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조치가 8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5일 이내에는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비자 없이 지금 그러니까 8일이니까 시행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8일 날 시행이 돼서 이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비자 없이 중국을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 기간은 일단은 이 내년도 말까지로 일단 한시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연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국이 무비자 입국 대상으로 중국에 의해서 된 것은 우리가 92년 수교 이래 처음입니다. 처음이고요.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사실 조태열 외교장관이 지난 5월, 7월, 9월 세 차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긴밀한 어떤 그 앞으로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오는 이런 과정에서 첫 번째 가시적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싱하이밍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야말로 안하무인으로 행동을 했고 야당 대표를 앞에 놓고 뭐 15분간 자기가 써놓은 준비해 놓은 걸 줄줄 읽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몽골 대사 거치기 전에 부국장급이었어요, 본부에. 주한 중국 대사의 격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평양에서 유학해서 조선말을 좀 한다는 이유로 왔었는데 상당히 우리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중국 이 후임을 상당히 높은 사람으로 임명했어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달라졌네. 이른바 반응이 정하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였던 싱하이밍 대사의 이 교체되는 인물이 바로 격을 높인 인물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다이빙 주유엔 부대표입니다. 수석 부대표입니다. 새 주한 중국 대사로 내정됐다는 걸 발표했습니다. 격을 높인 것입니다. 이른바 한국 달래기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이빙 신임 주한대사 내정자는 유엔 수석 부대표이기 때문에 본부 또 국장을 여기만 중진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그래도 거물을 보내는 이유는 4개월째 공석 중이던 중국 대사의 격을 한껏 높였다. 바로 중국이 달라졌네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네. 중국이요, 이 체면과 격을 엄청 따지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자 하나, 자리 배치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가리고 나라를 가립니다. 일단 격을 이렇게 급을 높였다는 건 이제 한중 관계를 상당히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년간 한중 관계 개선의 의지를 전혀 안 보이던 중국이 이렇게 거의 돌변에 가깝게 변한 배경. 트럼프 2기 출범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로 상징되는 미국의 대중 강경 외교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이 된다. 이러한 것을 앞두고 어떤 한국을 비롯해서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이른바 점잖은 말로 주변국 관리에 네. 나설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중국은 이런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지난 6월서부터 사실은 움직여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주, 뉴질랜드에 대해서 아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무비자 입국, 비자 면제국으로 포함을 시키는 조치를 시작을 했고요. 우리보다 5달 먼저 한 그렇습니다. 거네요. 이미 했고 9월서부터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을 하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점진적 수입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딱 끊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하고도 상당히 그 국경이나 이런 데서 불편한 관계였었는데 국경 순찰 방식에 합의를 하고 지난달에는 바로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모디 회담이 지난달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트럼프 2기 출범에 지금 호주, 뉴질랜드, 지금 또 말한 인도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우방이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이런 나라들과 지금 이제 관계 개선을 나서고 한국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좀 이 중국 입장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
러북 밀착을 견제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로서도 중국과의 관계 회복 이 국면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북 밀착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미국이겠지만 또 중국도 필요로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달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도 싱가포르 렉처 강연에서 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요. 중국은 한국의 안보, 경제, 투자 등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누구를 중국의 대사로 파견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최측근인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국 대상으로 기용한 것만 봐도 그런 것에 대한 또 화답이 나이빙 또 유엔 수석 예. 부대표를 중국이 선택을 하는 그런 이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상당히 한중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 혐한령 때문에 우리나라 콘텐츠가 많이 압박을 받고 좀 그랬잖아요. 시장 다변화라는 건 미국이 지금 우리를 여러 가지로 좀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전기차, 배터리 지금 다 울상이거든요. 자, 중국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자, 다음 주제도 중국 얘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잔뜩 긴장하면서 트럼프 2기에 대비하는 이유가 있죠. 주요 인사들 앞에 대중 강경파란 수식어가 줄줄이 달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인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In fact, I think this will be the national security issue, much like how we had to face the Soviet Union for most of the 20th century. This will be the case for the 21st century. This is about dealing with what I think is the most existential threat to the United States, to liberty around the world, to a free world order that we've ever faced. That not even the old Soviet Union had. You know, for decades, the member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id their true ambitions. Their true ambition to remake the global order, to become the world's most powerful nation. 루비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왈츠 백악관 안보보좌관 지금 들으신 대로 중국에는 큰 위협을 경고장을 지금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인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루비오 국무장관 내정자 그리고 왈츠 안보보좌관 내정자는 반중국, 반북한 코드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비오 장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때 방한을 해서 박 대통령을 면담한 바 있고 또 왈츠 보좌관 내정자는 판문점 DMZ를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외교안보 투톱은 어쨌든 한국과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파이지만 우리 한국의 동맹으로서의 협력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고 또 하나 공통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조기 전쟁 종식 이 부분은 역시 트럼프의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공통점이고 또 특히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그래서 중국에 대한 제재 법안을 거의 고정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루비오 현재 상원 의원 이제 장관 내정자고 또 왈츠 보좌관 내정자도 중국을 견제하는데 거의 투사라 불릴 만큼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을 저렇게 견제한다면 중국이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이 우리에게 적극 다가온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땡겨도 안 왔었는데, 자, 이 점이 이제 우리가 등거리 외교라고도 할 수 있고 실리 외교를 추구해야 된 그런 국면, 시점이 됐다. 여러 전문가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승 1패. 한 번은 사실상 무승부 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게 누구 얘기냐? 숙적 트럼프와 바이든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13일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 그중에서도 패치카라고 그러잖아요. 장작난로 앞에서 만나서 서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제 뭐 한 사람은 80을 넘었고 한 사람은 80을 앞둔 두 라이벌. 트럼프가 이런 말 했어요. 정치는 거친 것이다.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요, 형. 뭐 형이라고는 안 했겠죠. 바이든은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약속했습니다. 자, 두 라이벌이 합의한 것도 바로 중국 문제였죠. 그렇습니다. 중국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만나서 한 이야기도 뭐냐? 중국과의 경쟁이 다음 미국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된다. 미중 충돌을 더 강력하게 해나가겠다 이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13일에 고별회동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정치는 터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좀 심하게 했어. 지금 저 악수 그렇습니다. 장면이 역사에 남을 장면이에요. 아주 굳게 마주 잡거든요. 그렇습니다. 뒤에 활활 타오르는 저 페치카처럼 뜨거웠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경쟁을 단연히 이제 어떤 으로 떠올렸는데 10에서 20년 또 30년 후에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경쟁을 하느냐 이것이 정의를 설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미중 경쟁 또 세계 정치 경제 이슈 좌우하는 최대의 변수가 됐다. 말 그대로 트럼프 집권 2기가 중국과의 어마어마한 충돌을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대비가 정말로 중요해 보입니다. 자, 저 관련해서 정치부장도 하시고 정치 취재를 참 오래 하셨는데 저 두 라이벌의 고별 만남이 그냥 공식적으로 또 만날 일이 있을까 싶은 저런 뜻깊은 모임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미국에서의 그 당선인과 현재 이제 물러가는 대통령의 이런 회동은 사실 관례적인 겁니다만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아시다시피 정말 치열했던 뜨거웠던 격한 공방을 주고받았던 관계인데 이런 두 사람이지만 바로 그 트럼프의 격렬했던 표현이 바로 정치란 게 거칠어서 늘 좋게 진행되진 않지만 오늘은 좋은 날이다. 이 부분이 참 많은 걸 함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승부가 끝나니까 그렇습니다. 진솔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우리의 개인적인 그동안의 어떤 경쟁과 어떤 앙금은 이걸로 끝나고 우리 이제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바로 합의할 지점은 바로 중국과의 경쟁이 다음 미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는 것에 역시 두 전현직 정상들이 의기투합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경우도 사실 정권이 교체되고 할 때마다 다소가 불편한 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큰 대국적 견지에서 나라가 가야 될 공통의 방향을 서로 합의하고 제시하고 힘을 합치는 이런 모습에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세계의 라이벌이었던 두 사람이 또 저렇게 서로에게 덕담하면서 하나의 미국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우리도 저런 모습을 좀 되찾아야겠습니다. 제 개인 바람입니다. 트럼프 2기의 또 다른 특징, 바로 가족 중심,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측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간 좀 난리가 나겠죠. 특히 트럼프는 장남과 두 며느리, 한 사람은 며느리 후보입니다. 크게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강조했던 구호가 아메리카 퍼스트 아니겠습니까? 아우, 발음 좋으시네. 근데 트럼프 집안만 보면 패밀리 퍼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이 가계도가 뭐 아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만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보면 이번에 실권자가 될 인물이 가족 중에서는 트럼프 주니어, 바로 밑에 보시죠. 그다음에 약혼 여인 킴벌리 길포일. 8살 연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의 또 아내였기도 했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의 아내였기도 했고요. 이방카는 이번에 별다른 역할이 없습니다. 제러드 쿠스너도 그렇고요. 자, 주목해야 될 인물은 둘째 아들 에릭이 아니라 라라입니다. 이번에 라라 트럼프. 그렇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으면서 돈줄을 꽉 쥐고 있는 인물이고요. 바로 좀 추가적으로 보시면 두 번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났던 딸이 이제 티파니인데 정치와는 무관해요. 무관합니다. 네.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되는 인물이 키 2m 6cm 바로 NIU에 다니고 있는 또 컸습니까? 2m 1cm라던데 또 2m 컸나요? 6cm입니다. 더 네. 컸습니다. 얼마나 더 클지 모르겠고요. 하루가 다르게 크네요. 예, 웬바야마보다도 더 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 2기 인선을 좌우하는 것이 이제 장남이 될 거다. 또 돈줄을 통제하는 둘째 며느리, 친구 벤스를 부통령으로 낙점시킨 인물이 바로 장남 트럼프 주니어입니다. 그래서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둘째 며느리 라라는 대선 캠프에 돈줄을 거머쥐었던 상원 의원 후보 물망에도 지금 올라 있습니다. 뭐 곧 나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장남의 약혼녀에 주목하시는 것이 바로 캘리포니아 뉴빈 게슴 주지사의 전 아내, 현재는 이 트럼프 주니어의 약혼녀죠. 길포일인데 민주당 황태자의 전처로 남친보다는 8살 연상입니다. 둘 다 이제 재혼이에요. 만약 하면. 그렇습니다. 자, 부인 멜라니아의
트럼프 당선인 사이의 아들이죠. 바로 키가 보면 사진 보면 가장 큽니다. 저기 가장 키가 머리 하나 더 있는 인물이 바런 트럼프입니다. 지금 2030 MZ세대의 표를 끌어갔다. 그래서 상당히 또 주목받는 것이 키도 크지만 MZ세대 영향력 바런입니다. 네, 좀 이따 그 얘기는 또 하겠습니다. 과거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들, 로버트 케네디의 뭐 아들은 이번에 트럼프 손을 잡고 보건부 장관이 됐죠. 미국 대선의 단골 후보로 거론이 됐듯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4년 임기만 마치고 물러나게 될 아버지 트럼프의 후임으로 벌써 거론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지금은 정계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죠. 예, 그 지금 장남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일단은 2기 행정부에는 직접 참여하지를 않고 벤처 캐피털 1789 캐피털이라는 데에 이거 극우 미디어 회사에 주로 투자하는 회사, 보수 인기 상품인 가상화폐 뭐 이런 데 중점 투자하는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현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막후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예측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공식 직함이 이제 인수위 명예위원장인데 이 지금 차기 2기 행정부를 구성하는 데 벌써 초창기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참여를 시키지 않을 사람들을 톡톡 꼬집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아주 실세로서의 면모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트럼프 주니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준으로, 인선 기준으로 아버지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쟁을 주장하는 네오콘, 이런 사람들은 2기 행정부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의 인사수석 이상의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유엔 대사를 1기 때 맡았던 니키 헤일리, 그다음에 국무장관을 맡았던 마이크 폼페이오 같은 사람들을 안 된다. 콕 집어서 제시했는데 바로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 후보, 대통령 아들이 블랙리스트 쓰고 인사에 저렇게 개입했다간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약혼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정말 크게 주목받고 있어요. 정말 주목해야 될 인물입니다. 킴벌리 길포일, 바로 이번 대선의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장남입니다. 트럼프 주니어 약혼녀인데 8살 연상이고 민주당 항태자의 전처입니다. 민주당 항태자가 누구냐? 전 남편이 바로 다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지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완전히 바꿔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길포일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면 폭스뉴스의 앵커 출신입니다. 극우 방송의 유명 그렇죠. 앵커였죠. 상당히 이 트럼프 당선인을 옹호해왔던 그 방송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장녀 이방카를 대신한 야심가가 길포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트럼프 주니어가 앞으로 정치적인 영향을 더 키워서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길포일의 전 남편과 현 남편 사이에 대선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 퍼스트 레이디를 꿈꾸는 건 아니냐, 길포일 주목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요, 지금 트럼프가의 실세는 그 여성은 단연 둘째 며느리 라라 트럼프입니다. 원래 방송 PD였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 캠프에 그야말로 돈줄을 쥐락펴락했죠. 예, 바로 이 둘째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이제 직책은 공화당 전국위 공동의장입니다. 공동의장인데 원래 이제 CBS 그다음에 폭스뉴스의 우리나라 CBS 아니에요. 네. 미국 CBS 폭스뉴스의 PD 출신입니다. 네. 네, 그런데 2년 전부터 이제 시아버지 이 트럼프 당선인의 정치 참모 역할을 해왔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트럼프 캠프의 선거 자금 모금을 관리하는, 모금하고 관리하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저게 엄청난 자리거든요. 실권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낙하산 논란도 없지 않았는데 이걸 확 불식시켜서 뛰어난 관리 능력을 발휘했고 실적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에 공화당 전당대회 때 가족 중에서도 가장 먼저 연단에 올라서 무려 20분을 연설하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확인시켜줬고 이번에 대선과 상하원 싹쓸이에도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라 트럼프가 그냥 이제 잘했어 며느리 이게 아니에요. 이제 플로리다 3선 상원을 의원을 하다가 국무장관으로 발탁된
마르코 루비오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약 상원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제 루비오 상원의원, 지금 국무장관 내정자가 지금 지역구가 이제 플로리다인데, 바로 이 플로리다에 이제 루비오가 입각을 하면 거기서 비계되는 차기 그 상원직을 아마 계승하는 이런 후보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데, 이 플로리다주 이 지역구는 말이죠, 루비오가 여기서 3선을 한 데다가 이번 대선에서도 아주 압승을 거둔 곳입니다. 그러니까 후보 추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선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자, 이 라라 상원의원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시아버지를 두자마자 이제 상원의원이 되는 겁니다. 반면 트럼프 일기에서 맹활약했던 장녀 이방카, 맞사위 쿠슈너는 자이반 타이반이란 말이죠.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정치 혐오일 수도 있지만 이해 충돌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카 트럼프 집권 1기 때는 정말 아버지의 총의 최애 인물이 바로 이방카 아니었습니까? 말 그대로 나에게는 이방카가 있다 했는데 정치의 어두운 세상을 피하는 것을 선호한다. 정치 혐오고요. 그다음에 항상 아버지를 지지하지만 무대 밖에 있겠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래 이방카가 2021년에 마이애미로 이사한 뒤 정치와 거리두기를 해왔고요.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이 지난번 바로 이 화면입니다. 웨스트 팜비치 센터에서 당선 소감을 트럼프 당선인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푸른색의 정장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푸른색이면 민주당 상징 색깔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반발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이방카 이 부부가 남편이 쿠슈너와 함께 트럼프 집권 1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우디에서 20억 달러 수수를 했다. 그 돈을 그러니까 받았다. 사업을 했다. 뭐 펀드를 운영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백악관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사우디에서 20억 달러를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투자 천재다. 약간 비꼬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억 달러는 2억 달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4년 동안 대통령 옆에 앉아 있으면서 좀 이런 어떤 영업을 했던 거 아니냐. 좀 비즈니스를 했던 거 아니냐. 이해 충돌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네. 참 재미있는 미국 정치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정작 마러라고 기념 촬영 때 머스크도 자기 아들 안고 찍은 사진에 안 나갔어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20일 취임식 후에도 백악관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안 들어간단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래서 CNN 파트타임 영부인이 될 거다. 별스런 표현을 썼네요. 예, CNN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트럼프 2기 임기에 멜라니아 여사는 따로 시간을 보낼 백악관이 아닌 다른 장소와 방법을 논의 중이다. 그래서 멜라니아가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자율성을 갖게 된다는 신호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바로 이 보도처럼 멜라니아는 백악관에 입주하지 않고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 바로 시그널이 지난번 당선 축하 행사 때 가족들 기념 촬영할 때도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요. 안 나타났고 바로 그래서 이제 CNN은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일종의 파트타임 영부인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영부인으로서 완전히 뭐 결별한 거 이런 것은 아니고 어떤 본인의 소생인 막내 아들 배런이 지금 뉴욕대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배런과 주로 함께 지내면서 주요 행사, 불가피한 행사 때에만 참석하는 파트타임 영부인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47대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텐데 사람 숫자는 뭐 45명이에요. 그중에 영부인이 파트타임으로 뛴 거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2m 1cm로 알았는데 6cm까지 컸다는 그 배런. 아주 잘생겼죠. 뭐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만찢남이라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멜라니아 여사의 유일한 소생이에요. 이 막내 배런도 중요한 활약을 했죠. 그렇습니다. 2030 표심을 끌어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2대남, 3대남의 커뮤니티를 매너스피어라고 하는데요. 이 표심을 집중 공략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아버지 트럼프에게 이 아들 배런이 권유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쪽에 유명한 사람하고 좀 인터뷰를 하세요. 이게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가 트럼프는 게임 스트리머 인터뷰를 적극 권유를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이 매너스피어 2대남, 3대남을 잡는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이른바 매너스피어, 맨이죠. 그다음 스피어라는 것이 그런 계층을 의미하는 것인데 2대남, 3대남들이 좋아하는 것이 바로 종합격투기, UFC 연결됩니다. 암호화폐, 이번에 비트코인, 가상자산 연결됩니다. 에너지 염료 연결됩니다. 여기에 이제 일란 머스크까지도 이 2대남, 3대남이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도치코인이 그렇게 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도지코인까지 연결이 된 건데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뭐냐. 이 바런이 태권도를 좋아합니다. 우리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2m 6cm짜리가 만약에 발차기라면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예. 자, 배종찬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탄생 107주년이자 박 전 대통령이 고 유경수 여사와 함께 당시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들을 찾아가서 눈물 바다를 이룬 지 꼭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고인의 장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버지의 고향을 찾았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수령만리 2역에서 모국의 대통령을 맞은 우리 광부들은 말없이 조국을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주제에는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14일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7주년 문화행사에 참석한 건데요. 여기서 의미 있는 기념사를 했지요? 예, 두 분 다 박 전 대통령인데 부녀 대통령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금 탄신 100 그러니까 1917년 11월 14일이에요. 근데 이제 따지면 107주년이죠. 그래서 구미 컨벤션 센터죠. 거기서 이제 기념 행사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참석해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그리면서 근데 자기도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보다 좀 더 이제 아버지 생각에 애틋해진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어쨌든 아버지는 늘 보면 큰 짐을 등에 지고 늘 그 무슨 생각에 잠기신 그런 모습이었다. 근데 그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아버지에 대해서 그 그림이 새롭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사실은 그 옛날에 선산군 구미면 구미면인데 그게 요즘 거꾸로 됐어요. 네. 지금은 구미가 더 커졌죠? 예, 네. 그런데 거기 상몰이 아주 이제 빈곤한 촌이었는데 거기서 5남 2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커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그 대한민국의 선전 대한민국의 초석을 낳은 분이에요. 예, 그 아마 딸로서 또 같이 대통령했던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예. 네. 자, 10월 31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60년 전 당시는 서독이라고 했죠. 예. 그쪽으로 간 우리 광부와 관아사들을 만나기 위해 유경수 여사와 함께 찾아갔던 뒤스부르크의 함보른 광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에도 등장합니다. 여기서 아주 뜻깊은 행사가 열렸죠? 예, 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찾아갔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찾아가서 옛날 박정희 전 대통령 또 이제 그 부인 유경수 여사하고 같이 가서 우리 파독 광원들, 광부, 예, 또 간호원들, 예, 간호사들 이분들과 거기서 이제 만나서 그분들 위로 격려를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가장 이제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뇌리에 남는 것이 눈물의 연설을 했던 장면. 네. 예. 대통령도 울고 여사도 울고 광부도 간호사도 울었다.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먼 곳에 그 이역 만리에 다른 일도 아니고 말이죠. 지하 막장에서 그 탄광 이 광부들 또 아주 험한 일을 도맡아서 했던 그 간호원들 이런 분들을 보내놓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감회가 정말 목이 지금 또 메이시네요. 예. 우리 저 주필님은 뭐 워낙 그때 예. 또 젊은 시절을 보내셨던 분이니까. 그랬던 이제 거기서 그러면서 나는 정말 부끄럽다 여러분 앞에서 그렇지만은 우리 후손은 절대로 이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그런 일은 않겠다. 그런 식으로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그분의 노력으로 우리가 지금 선진국의 기틀을 잡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예, 그 점에서 저도 이제 소식을 전해 듣는 저도 참 감회가 새로운데 이철우 도지사가 거기 가서 그 교민들도 위로하고 그게 또 시장도 방문해 시청도 방문해가지고 앞으로 박정희 기념 공원도 만들자 이렇게 제의하고 특히 이제 현판 네. 이것도 갖고 가서 거기 전달하고 했습니다. 네. 진짜 인증권 주필께서 그 목이 지금 메이셨어요. 저도 좀 숙연합니다. 이 기념 현판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 말로 포항제철, 포스코가 만들었네요. 왜 그랬죠? 예,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64년에 그 독일을 우리나라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방문을 했는데 이때 그 차관을 얻어옵니다. 바로 이 차관이 우리나라 산업화, 경제 발전에 말하자면 시드머니, 종잣돈 역할을 했는데요. 이때 이 차관으로 세운 바로 포스코. 그러니까 원래 포항제철이죠. 포항제철이 이 포스코에서 제작한 이번에 그 기념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바로 이때 그 기념 현판의 유래가 되는 것이 바로 아까 64년 방독 때 박정희 대통령이 에르하르트 당시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 회담을 통해서 4천만 달러, 미화 4천만 달러의 차관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차관을 확보할 때 담보로 바로 잡았던 것이 우리 파독 광부 간호사들의 임금입니다. 임금. 네. 그래서 당시에 그 이 뒤스부르크 함보른 탄광의 이 광부들과 또 간호사들을 한 250여 명 당시 모아놓고 박 대통령이 아까 그 말씀하신 눈물의 연설을 하는데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우리 후손들만큼은 결코 타국에 팔려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것. 바로 그 방문을 기념하는 현판이 되겠습니다. 네. 이철우 경북지사는요, 독일에 남아있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분들, 이제는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주 연로하십니다. 이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죠? 예, 거기서 바로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또 박정희 대통령의 그 리더십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됐다는 그 점을 이제 강조하면서 굉장히 감사의 뜻을 표했고 거기 모였던 이제 우리 파독 간원 출신의 그 현지 교민들하고 또 광원 출신의 현지 교민들도 같이 참석해서 그날을 기리면서 같이 서로 격려하고 또 오늘의 이 발전을 같이 축하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참 그 이철우 도지사는 바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출신지인 그곳의 도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더욱 아마 이제 이번에 새로 감회가 새로웠을 텐데요. 참 네. 그때를 생각하면 그 지금 참석하신 우리 교민들 100명 이분들 감회도 얼마나 새로웠을까.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그때 돈 벌어서 전부 아꼈던 거, 예, 더 다 송금하고. 보냈다. 예. 다 보내고 우리는 지금도 그 돈을 마음대로 못 쓴다. 그러니까 지금 예. 사실만 한데도 예. 그때 예. 그 습관이 남아있다 이런 예, 말씀하셨대요. 그런 말씀까지 하셨답니다. 예. 네, 이 파독광부와 간호사들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천만영화 국제시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배우 황정민 씨, 또 김윤진 씨가 광부, 간호사 부부를 연기했었죠. 실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는 6월에 다시 412명을 파견하게 되면 1963년부터 파견된 광부는 모두 2,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선진기술 습득에 열중하고 있는 이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최신 시설을 갖춘 탄광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역만리 타국에서 산업전선에 이바지하고 있는 우리 광부들에게 많은 위문 편지를 보내 다 같이 그들의 행운을 빌어줍시다. 당시 이 파독 간호사 분들은 소독 노인들의 온갖 뒷수발을 다 했고 분뇨 처리 뭐 이런 거 다 하셨다는 거예요. 시신을 닦는 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실감 못 하겠죠?
그때 우리나라 연평균 국민 1인당 소득이 107달러였답니다. 107불. 예. 그런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옛날이죠. 예.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던지 그때 필리핀이 우리보다 2배였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시절을 살면서 그야말로 서로가 이를 악물고 오늘날에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간호사들은 사실은 그런 험한 일을 다 맡아서 하지만은 특히 그런 이제 아주 지금 말씀하신 그런 험한 일은 그 독일 간호사들이 피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요양병원이다 이런 데서 그다음에 우리 광부들도 가장 최막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벌어가지고 그 달러를 가지고 그렇죠. 네. 오늘은 이 주필께서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시는 게 인상적이네요. 한강의 기적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독일에서 보고 온 라인강의 기적에서 시작이 됐고 경부고속도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독일의 아우토반에서 영감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시 대통령이 그 서독의 수도, 당시의 서독의 수도였죠. 지금은 이제 베를린이지만 그 보온에서 쾰른을 거쳐가지고 디스부르크 여기까지 가는 이어지는 아우토반 도로, 예, 거기 이제 달리면서 우리 고속도로에 대한 건설 구상이 나왔다고 하는데 에르하르트는 그 아데나우어에 이어서 제2대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서독의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마 우리 박정희 대통령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양이에요. 거기 산지가 많으니까 고속도로를 뚫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고속도로를 뚫어서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려면 철이 많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철소.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또 거기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차관을 얻어가지고 그걸 좀 시드머니 중에 하나로 해가지고 거기서 고속도로도 나왔고 제철소도 나온 겁니다. 현대차 포니도 그 후속작이죠. 예. 그러니까 그 점에서도 에르하르트는 우리한테 아주 좋은 교훈을 준 셈이죠. 예. 네. 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파독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만났을 때 말씀드린 대로 강당안은 온통 눈물바다였고 유 여사는 입고 갔던 털목도리를 한 간호사 목에 감아주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당시 영상도 보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10일에는 함보른 광산을 방문했습니다. 태극기의 물결 속에 600명의 우리 광부들과 간호원의 눈물겨운 환영을 받은 박 대통령 내부는 깊은 감회의 눈시울을 적셨고 수령만리 2역에서 모국의 대통령을 맞은 우리 광부들은 말없이 조국을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대통령 내부는 광부들의 숙소를 두루시 절하며 이들의 생활을 일일이 살폈고 파고다 담배 등 모국의 선물을 전하면서 이들의 향수를 달랬는데 이날 박 대통령을 맞은 광부들은 친부모를 만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네, 영상에 보시면 유 여사가 쓰고 갔던 그 털목도리가 귀국 때는 없었다는데 경호원이 물어보니까 그 간호사에게 목에 감아주고 왔다 그랬답니다. 그 눈물바다를 이룬 곳에 독일에서요 박정희 공원을 추진한다죠? 예, 이제 이철우 경북지사가 그 뒤스부르크 쇠렌링크라는 그 시장에게 바로 박 대통령이 연설했던 이곳에 박정희 정원을 조성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서 바로 그 시장이 뒤스부르크의 시장이 좋다. 대한민국 총영사와 함께 협력해서 공원 조성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네. 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작사 작곡한 노래 바로 이 새마을 노래입니다. 지난 5일에 이 노래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해서 했던 축사 들어보겠습니다. 새마을 정신은 바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새마을 정신은 농촌 개량 사업에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뻗어가는데도 새마을 운동이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몇 달 전에 그 아프리카 정상들이 우리나라 서울에 왔었는데 이때 방한한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4선에 성공했고 르완다를 내전의 수렁에서 일으킨 분으로 유명합니다. 박정희표 새마을 운동으로 유명한데 신봉자로도 불리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도 새마을 운동 세계로 뻗어가고 있죠. 예, 새마을 운동이요. 2013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11년 전에 벌써. 예. 네. 예, 그렇게 됐고 이 작년 말까지로 149개 국가에 6만 6천 명의 지도자를 우리나라가 양성을 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여기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지금 본받겠다고 그걸 실천하고 있는데 근면자조 협동. 아까 윤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바로 그런 정신, 예, 그 정신이 한국의 오늘 이 발전을 이끄는 정신적인 지주가 됐을 것이다. 그 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에 우리 날이면 날마다 그 노래 부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소중한 그런 시도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떨이를 하룻밤에 몇 개씩 비우며 고심했던 게 바로 당시에는 월남, 요새 말로 이제 베트남 파병이었습니다. 이 파병이 K방산의 시발이었다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시 베트남 파병 때 피를 흘린 혈맹으로 미국이 우리한테 준 반대급부가 바로 한국군에게 M16 소총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당시 6.25 때 총탄도 못 만들었던 한국이 73년에 11월에 M16 소총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 바로 그것이 베트남 파병의 하나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ADD가 나오고 한 우리나라의 그 방산 개발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7일 일요일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나라 위에 목숨 바친 분들 기억하고 기리는데 무슨 1년에 특별한 날이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잘 유념하셔서 묵념이라도 잠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8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